이제 1교시 문풀 들어갑니다. 책 이제 펴시면 되고요. 8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계속 검정 글씨로 떠서 조금 죄송합니다. 자, 머리서도 보이시나요? 네, 검정 글씨로 돼서 좀 흰색 글씨로 나와야 되는데, 자, 아크의 정의, 아크 차단기 구성, 동작 원리 설명하시는 문제. 요거의 경우에는 예상이 가능했지만, 일단은 정의, 구성, 동작 원리 물어봤으니까 하나씩 써야죠. 그다음 이거를 누구보다 잘 써야 되려면 하나 더 써야죠. 이 내용이 이제 중심에 되는 거고, 아크 차단기는 이제 기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전 차단기와 더불어서 아직 법적으로 완벽하게 적용이 안 됐고, 설비도 아직 활발하게 보급이 안 됐는데 저희가 요거를 보급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또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이번에 요게 나왔으니까 다음엔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조금 내가 더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화재보험협회라던가 이런 다른 자료에서 아크 차단기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 그럼 항상 서브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시험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가십시오. 아시겠죠? 대비의 경우에는 항상 요겁니다. 정의를 잘 쓰실 수 있습니까? 요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정의를 한 줄로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 못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말을 못하시거나 5줄 이하로는 내가 도저히 이게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 둘 다 문제입니다. 반드시 한 줄로 정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 줄 정의 쓰시고, 두 번째 줄에는 한 줄만 쓰고 넘어가기 좀 그렇잖아요. 두 번째 줄에는 특성을 한 줄 정도 더, 아니면 이 문제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한 줄 정도 더. 아크 차단기 나오면 이제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아크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걸 딱 써주시고 나서 이제 본론에서 그거를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묻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제대로 준비 못하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구성과 동작 원리를 물어볼 줄 몰라서. 그럼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출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묻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실 때 요걸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 이걸 물어볼 거니까. 물어보기 좋죠. 그죠? 구성과 동작 원리면 이제 기계 관련된 거니까 내가 어떤 기계를 공부한다. 펌프를 공부한다거나 팬을 공부한다거나 뭐 누전 차단기를 공부한다거나 약간 이런 거 공부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겠다. 구성과 동작 원리 정도는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시험이 내가 공부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정의와 분류론 이렇게 좀 썼고요. 그 다음에 구성의 경우에는 구성이 표가 있는데 이렇게 한 줄 표만 쓰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서술을 한 줄 정도 추가해 주셔서 서술 더하기 표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럼 한 줄 써야죠. 이제 아크 차단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표 쓰시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 동작 원리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서술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술로 쓴 답안지 읽고 그 다음 답안지 내용 완전 똑같은데 네모로 쓰잖아요. 그럼 이게 더 잘 쓴 것처럼 보여요. 채점관 입장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전문적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국내에 적용, 아니면은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법적 의무사항 아닌 반면에 미국에서는 모든 분기회로에 20A에서 모든 분기회로에 아크 차단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설치를 해야 된다. 쓰시면 더 좋고, 사실 이제 아크 차단기의 도입 필요성에 뭐가 있냐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해서 누전 차단기 다 설치하잖아요. 근데 전기 화재로 불이 났는데 누전 차단기 동작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전 차단기로는 누전율이 크지 않아가지고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아크 차단기 쓰니까 얘로는 검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크 차단기를 같이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요즘의 현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걸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묻는 거 다 쓰고 여기에다가 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항상 하나씩 더 써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도로 터널 환기 설비 및 관리 지침인데 방음 터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정의를 쓰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정의 보면요, 정의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항상 공부하실 때 정의가 뭐였지 항상 먼저 잡아놓고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걸 요즘에 잘 물어보는 추세여서 이게 정의예요. 자동차의 통행을 목적으로 집안을 굴착해서 지하에 건설한 구조물 개착공법으로서 지하차도나 침매 터널이나 방음 터널.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셨겠죠? 그렇죠? 이게 정의 여기 있네. 기술사분들은 아실까? 알아야 된다 하고 내신 거예요. 몰랐다면 이번에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터널, 수저 터널, 산을 뚫는 터널. 그 방음 터널은 소방법상으로 터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비교표를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못 쓰셨을지라도 1교시니까 시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연장 등급, 방제 등급 요 표 정도는 이제 제 수업 때는 외우시라고 하는데 요거를 적용하는 것까지 써야 돼요. 1교시니까 굉장히 짧게 어렵죠. 요걸 아마 못 쓰셨을 거고 그래서 어려우셨을 거고 혹시라도 이 표를 아셨더라도 근데 이 표를 안 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이게 절대 대다수예요. 안 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요 문제는 아마 못 잡으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방제등급 적용에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요 정도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 보시면 돼요. 내용이 상당히 요거 말고 많은데 제가 압축한 거예요. 요 정도는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터널은 지금 이 도로 터널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제 안 되겠지 했더니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한 3, 4회차 뒤에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도로 터널 방제시설 설치 관리 지침은 한번 보십시오. 연구반인 경우는 보십시오. 기본반이나 심화반인 분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책만 보세요. 책. 아시겠죠? 연구반은 한 번 정도 원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3번입니다. 분기배은 확강형 분기배. 이건 이제 기본 문제여서 당분간 또 안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출제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공부할 때 그 정의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다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키워드를 몇 단어 딱 잡으세요. 그걸로 내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표시사항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정말 쓰신다고 한다면 이런 표시사항 같은 것들은 있음직한 거를 쓰셔도 돼요. 채점관들은 1000명 거를 표시사항을 9개, 10개 중에 다 제대로 썼는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정도 보고 넘어가세요. 대신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써 있으면 안 되겠죠. 눈에 딱 걸리면 안 돼요. 표시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시사항 한번 보실까요? 2번이죠. 모델명, 제조자, 상호, 치수, 호칭. 자, 있음직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도전하기 좀 어려우시죠. 도전하기 어려우시니까 어려운 문제였다. 자, 131회 대비. 요게 언제 개정됐냐면 2021년도에 개정됐습니다. 11월에 개정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분법 때문에 아마 이걸 많이 놓치셨을 거예요. 분법 하는 것 때문에. 분법이 하도 많이 돼서. 큼직한 법 개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 잠깐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제신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신문 항상 많이 읽어보시고 그거를 읽으셨다면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 정의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관형과 비확관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개정 이유죠. 요거를 쓰라는 거였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정이 될 때 항상 방제신문에 나오니까 방제신문을 읽었을 때 어떤 법이 개정된다라는 기사가 떴다. 그러면 한 켠에다가 따로 개정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한 달 정도에 요 중에서 나올 만한 게 있을까 한번 쭉 보고 요거는 조금 내가 적어 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이번에 2번 나왔어요. 2번. 뭐죠? 열반응 시험 나왔죠?
열반응 시험도 재개정 이유를 쓰라 그랬으니까 항상 개정된 법이 나올 때는 재개정 이유를 쓰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전기 저장 시설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재개정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분기배관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분기배관은 확관형과 비확관형을 합친 걸 분기배관이라고 하고, 자, 저희가 이렇게 교차배관이 있을 때 이렇게 가지배관 뚫어서 헤드를 달려고 하면 여기서 분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배관이 이 교차배관 중에서 분기가 돼서 나오는 것들 또는 현장에서 분기를 하는 거를 분기배관이라고 하고, 확관형과 비확관형이 있는데 확관형의 특징은 키워드는 소성가공입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배관을 뚫습니다. 뚫고 그 다음에 어떤 기구로 인발이라 그래요. 인발. 뽑아낸다. 이빨 딱 뽑듯이 쭉 뽑아내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관형 분기배관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성능 인증을 받아야 돼요. 성능 인증은 어떤 공장이라던가 이런 장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가지고 옵니다. 오면 현장에서 이거를 임의로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고,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뭐 티 뽑기, 뽕 따기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성능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맘대로 티 뽑기 하거나 맘대로 뽕 따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메커니컬 실 같은 거 쓰는 거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서 쓰는 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비확관형의 경우에는, 자, 확관형은 뚫은 다음에 뽑았죠.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근데 비확관형은 그냥 뚫기만 한 거예요. 뚫기만. 타공하고 나서 요런 이제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요런 부속을 딱 갖다 대고 용접을 합니다. 용접은 문제가 없어요. 용접 문제가 없고, 요걸 갖다가 딱 용접을 딱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루브 조인트 같은 건데 요거 갖다가 이제 체결을 하면은 용접도 할 필요가 없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비확관형, 이걸 이제 메카니컬 실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비확관형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장점은 현장에서 원래 요렇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없어졌고 여기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확관형의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뭐냐 하면은 현장에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접만 하면 되니까. 둘 다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 확관형을 쓰고, 대부분. 왜냐하면은 품이 확실히 줍니다, 이쪽이. 대신 이쪽 단점은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걸 안 쓴다. 이렇게 조금 애매해요. 좀 현장에서 자유자재로 설계 변경이 조금 번거롭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만 대부분 확관형을 씁니다. 이걸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실무가 없으시거나 감리 안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어렵죠. 조도 문제 나왔습니다. 조도. 이거는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소방전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전 항상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기본 문제는 챙겨가세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본 문제를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걸 완벽하게 아는 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데, 6문제 중에 4문제 내가 풀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 2문제가 소방전기면 버리면 됩니다만, 6문제 중에 3문제만 알고 그 중에 나머지 3문제가 대부분 전기 내용이다. 그럼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를 위해서라도 항상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설명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요 설명, 그러니까 조도 관련돼서 화재안전기술 기준이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되는지 요 내용은 2교시 때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돼서 요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결론은 조도가 작다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비교해야죠.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과 비교해서 진짜 작다.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얼만큼 키우는 게 적당한 거냐. 요 의견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를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관련 기준은 보시면 이제 1룩수입니다. 대부분 1룩수고, 피난안전구역만 10룩수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지금? 왜 다를까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가 없으면 통일시켜야겠죠? 작은 걸로 통일시켜야 될까요? 큰 걸로 통일시켜야 될까요? 큰 걸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NFPA는 평균 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 초기 조도, 최소 조도, 최대 조도가 있습니다. 국내는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사항이고. 그렇죠? 체계적이죠?
조도에 관련돼서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KS는 국내 기준 아닙니까? 국내 기준에 가장 어두운 조도 분류를 3으로 해놨어요. 3룩스. 이거보다 작네요. 그죠? 네. KS 기준이 더 크네요. 그러면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작다라는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요것들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2에서 4교시 때 또 나오면 가져가야 되고, 면접 문제로도 자주 나오니까 아셔야 됩니다.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이 나왔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도 안 넘어갈게요. 일단은 고위 발열량이 뭐냐면, 일단은 어떤 물체의 열량을 알려면 태워봐야 됩니다. 태우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태웠을 때 열량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그때 아는 겁니다. 그걸 엔탈피라고 하는데, 엔탈피까지는 안 가고, 아무튼 열량을 태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게 메탄이거든요. 메탄 반응식이에요. 메탄과 산소 결합했더니 완전 연소돼서 CO2랑 물이 생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태웠더니 생성물이 생겼다 이겁니다. 얘네들의 열량은 모르죠. 왜냐하면 얘네는 태우고 나서 생긴 거니까 얘네들의 열량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태우죠. 그럼 뜨거워지는데 안에 수증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냉각을 시켜요. 냉각시키면 뜨겁게 되어 있는 수증기를 다시 차갑게 하려고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량이 이제 측정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뜨겁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냉각시키면서 열량을 측정합니다. 그렇게 왜 하냐? 이렇게 물이 생겼는데 얘네들의 열량까지 측정을 하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고위 발열량이라는 거는 냉각시키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면서 이 생성물의 열량까지 측정한 완전한 요 물질의 완전한 발열량이에요. 순수하게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증기가 냉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되죠? 응축이라 그러죠, 그거를. 응축하면서 상태가 변합니다. 약간 수증기면 약간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그걸 잔멸이라고 하거든요. 잔멸까지 포함한 걸 고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건 저위 발열량인데, 요거는 요 생성물 빼고 순수하게 이 메탄이라는 물질을 연소했을 때 방출열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열했을 때만 잽니다. 또는 요 양을 빼면 저위 발열량. 그러니까 요거는 물의 잔멸을 포함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고위 발열량은 물체에서 잔멸까지 포함한 거야. 저위 발열량은 잔멸 뺀 거야. 아마 이렇게만 아셨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썼을 것이고, 그렇게 써도 사실 충분합니다. 문제는 계산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계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 발열량이니까 총 발열량 문제에서 주어졌죠? 총 발열량 주어졌고, 여기서 수증기의 증발 자멸을 빼면 되는데,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니까 수증기 킬로그램 곱하기 수증기 잔열 열인데 열량 킬로그램에 나와야죠. 이렇게 곱하면은 뭐만 남아요? 잔열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 킬로그램을 구해야 돼요. 언제? 메탄 1kg 태웠을 때 수증기가 몇 킬로그램 나오냐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수증기가 뭐 2kg 나온다. 그럼 메탄 1kg 태웠을 때 수증기 2kg만큼의 열량을 빼야죠. 그래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 반응식 쓰면은 메탄 이게 1몰이라고 해서 1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탄 이만큼 한 묶음 태우면 물이 2묶음이 나와요. 이건 부피예요, 부피. 이걸 무게로 변환하려면은 이게 이제 부피고 부피비예요. 메탄 1묶음, 그다음에 수증기 2묶음. 그때 메탄 1묶음의 무게, 수증기 1묶음의 무게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증기 메탄 1묶음 태웠을 때 나오는 수증기의 무게가 돼요. 이거 단위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죠. 두 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킬로그램 퍼 킬로몰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요. 2.25배. 부피비는 2배인데 무게는 2.5배다 이 얘기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설명해드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했다라고 칩시다. 요거가 중요하죠. 소방에서의 적용. 왜냐하면은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점이 3대 3대 3이죠.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희는 저희 발열량밖에 안 씁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럼 고위 발열량 어디에서 쓰냐? 이때 연소를 다 시키고 나서 설비에서는 얘네를 냉각시키면서 요 열량을 뺏어갈 때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폐열 회수라 그래요. 폐열 회수. 일단 저희가 여기서 난방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하고 나서 내보내는데 여기 방은 따뜻해요. 밖엔 추워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환기하려고 이제 창문 열어놓으면 다 나가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공기랑 들어오는 공기랑 한번 교차를 시키면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한번 데펴요. 그럼 나가는 공기는 폐열이라고 하고 버리는 거니까 그때 열량을 회수하죠. 들어오는 공기랑 열교환하면서 들어오는 공기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뜨거운 게 냉각하면서 열을 주죠. 그때 쓰는 게 고위 발열량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발전소 또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콘덴싱 보일러? 콘덴싱 똑같은 원리입니다. 콘덴스라는 게 응축이라는 얘기예요. 응축.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에는 집에 설치해 놓으면 배수를 무조건 설치해야죠. 이렇게 나가면서 차가운 공기랑 섞이면서 얘네가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물로 바뀌죠. 그러니까 고위 발열량이죠. 그 열량까지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쓰는 게 고위 발열량이고 소방에서는 뭐예요? 연소시킬 때 이 가연문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열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나온 수증기를 갖다가 폐열 회수해서 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무조건 다 저희 발열량만 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요건 이제 기본 문제였습니다만 차폐선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내열배선 이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차폐선 시공 방법이라 그래서 보통 아는 게 접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단에 종단 저항 설치하지 않고 차폐하는 부분은 이제 면밀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차폐선은 내열배선해야 된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내열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배관은. 왜냐하면은 열에 견디는 성능이 없으면 뭐 성능이 열 받아가지고 약해지면 소방은 불났을 때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작동이 잘 안 되겠죠? 다 내열 배선하는데 유일하게 내열 성능 기준이 없는 게 있어요. 소방법에. 그게 차폐 배선 중에 실드선은 내열 성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선 요구해요. 당연히 상식상으로 요구하는데 법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기술 기준상 없다라는 내용이 이거고요. 두 번째, 일반 감지기는 내열 배선 설치하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단락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쇼트, 합선. 그러면은 수신반에서는 화재로 인식합니다. 화재. 그러면 뭐 나쁘지 않죠? 아날로그는 열받아서 단락되잖아요. 그럼 단락이에요. 화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준비작동식의 경우에는 설비 연동도 안 되죠. 그러니까 차폐선일수록 내열배선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현장에선 다 내열배선으로 시공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설계도 다 해요. 근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내열배선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썼습니다. 제가 합격한 회차에도 그렇게 썼고 고득점 받았으니까 그렇게 같이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125회차 때 이게 한번 나왔어요. 여기에서 사귀실 때. 그래서 저는 내열배선으로 시공해야 된다라고 쭉 내열배선 기준을 쫙 썼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9번의 경우에는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중하와 감지 시스템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데 물어본 것만 쓰셔야 돼요. 대제목 딱 잡아가지고. 아셨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두 내용만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와서 낼 게 별로 없고요. 수개 정도만 남았으니까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 수개. 그 다음에 건축 방재는 항상 나오니까 한번 더 정리하시고 사전재난 영향성 평가도 같이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 2교시 문제가 1교시에 나왔어도 풀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일부러 2교시 문제를 1교시 때 써보는 거예요. 10분 내에. 그러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뭘 쓰고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게 나와요.
포기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명확한 걸 잘 써서 점수를 잘 맞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나오는 건데, 요 노란색으로 나온 거는 없는 겁니다. 제가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fail safe 개념이죠. 이중 배선이니까 이런 내용들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클래스 A 또는 X일 거죠. 클래스 B는 뭡니까? 단방향이죠.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 신호를 못 주는데, 클래스 A는 뒤쪽으로 문을 하나 더 내죠. 이렇게 수신기 쪽에 여기 끊어져도 이렇게 신호 주면 되니까, 그렇죠? 클래스 A죠. 자, 그래서 이게 이중하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 라인 하나 있는데 하나 한 줄 더 섰죠. 이렇게 루프로 됐잖아요. 루프로. 이게 이중하죠. 요 그림을 그리시면 좋았을 것이고, 요건 이제 연구반 정도 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요것만 고려사항 해가지고 전 한 줄 더 썼습니다. 한 줄 더 썼어요. 이게 이제 요쪽 화재 나거나 해가지고 막히면 이쪽으로 가라는 건데, 얘가 같은 실에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배선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배선을 분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저희 합격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돈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실 수 있겠죠. 한 줄 정도씩 항상 더, 남들 쓰는 것보다 한 줄씩 더 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적응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조금 규정할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여기다가 10번이다. 10번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아는 개념 뭐 A셋, R셋, 비화재보 감소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항상 기술사는 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더 쓰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 이 기준이 왜 만들어진 것 같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한 줄씩 더 써주시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요거만 없네요. A셋, R셋은 없으니까. 자, 다음 10번입니다. 10번도 성능위주 가이드라인이고, 쓸 게 너무 많은데 실제로 답은 제가 17페이지 적어놓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답니다.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쓸 게 너무 많죠?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고요.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화재 하중이 높은 장소에서의 경보 피난 방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화재 하중이 높으면 경보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고요. 피난 어떻게 해야 될까? 방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론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A셋은 R셋보다 커야 되고, ADD는 RDD보다 커야 되고, 그 밖에 뭐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 쓰고, 일단 화재 하중이라는 건 항상 건물의 내화도 몇 시간 버틸 수 있냐, 요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주수시간, 물을 몇 분 동안 뿌려야 불이 지속된 시간까지 몇 분 동안 불이 버티겠니? 요거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서론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도 있나요? A셋, R셋, ADD, RDD. 그 다음에 하나 고칠 건 경보 설비 보겠습니다. 감지의 신속 정확성. 이건 이제 기준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서 쓴 겁니다. 그냥 서술로 쓰지 마시고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내 생각을 하나 덧붙여가지고 쓰시라 그랬죠. 그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기준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감지의 신속 정확성, 경보의 신속 정확성. 이건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일 것이다 라는 거고, 60분 감시, 30분 경보는 사실 화재 하중 고려한 용량 확보가 아니죠. 원래는 그냥 뭐죠? 창고는 건물 크니까 피난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R셋이죠. R셋. 근데 문제가 화재 하중이 높은 장소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화재 하중이라고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고, 이건 이제 사실 기준에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법을 보시고요. 책도 보시고요. 서술은 2개 물어봤으니까 2개 설명하고, 후에 비교. 아주 짧게라도. 그 다음 비교는 표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죠. 한 3칸 정도만이라도 비교표를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건 양이 많아서 아마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해하고요.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제가 보니까 지지난번부터 비교하셔. 비슷한 이름을 계속 비교하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뭘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뭐 연수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연수할 우려가 있는 구조, 연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하가랑 지하구. 뭐가 다르죠? 정의를 쓰고 비교하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특수가물과 특수인화물 비교하시오. 쓸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공부할 때마다 이거 이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2번은 버리는 문제입니다만 대비는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기본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연구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반이시고 합격 수준 55점에서 58점 정도 되신 분들은 서브노트에 넣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술사님들께서 한 55점 정도 됐을 때 기출문제 분석을 하실 거고 그때 넣으십시오. 아시겠죠? 그 전에 이런 거 자꾸 넣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공동현상이 중요할까요? 확률적으로 공동현상이 나올 가능성 훨씬 많은데 공동현상 정말로 잘 쓰실 수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더?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현혹되지 말라.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만 드릴 뿐입니다. 아시겠죠? 작업 안정 분석이 있고 작업 위험성 분석이 있고 작업 위협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가 제일 큰 겁니다. 위험성 평가니까. 이 평가를 보니까 작업 안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위험성 분석하고 절차서 실행 분석하고 사전 작업 위험 분석 등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작업 위험성 평가. 그 중에서 작업 안전 분석을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도 못해요. 알고 있는 사람도 1교시 내에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위험성 분석은 뭐냐 하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그 작업이 얼만큼 위험할지 평가하는 거예요. 중요도 순으로. 그래서 중요도상 위험한 작업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요. 아시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를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 이게 작업 위험성 분석이에요. 위험인지 아닌지 작업을 먼저 분석하고 위험성에 따라 위험성이 7 넘는 거는 작업 안전 분석을 한다는 거고 이게 지금 문제에 나온 거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나름대로 써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지금 보시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고 이게 이제 최종 양식입니다. 작업명, 작업 단계는 어떻게 되고 유해 위험요에는 어떤 게 있고 예를 들면은 하다가 날카로운 곳에 베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사포로 갈았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 어렵죠? 이런 건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일단은 1교시가 끝났고요. 네, 1교시가 끝났고 글자가 검정색이어서 당황스럽네요. 이제 2교시부터 또 쭉 나갈 건데 잠깐 5분 쉬었다 할 겁니다.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걸을 건 거르고 요 130회에서 어떤 거를 보완할 거냐 요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본 거랑 똑같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31회는 오늘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좀 더 공부하셔서 점수가 더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응원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